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경기도에 살고 있는 직장인이에요.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지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이라고 생각하는 저인데요. 어떤 사람을 만나 평생을 함께해야 할지 더없이 신중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결혼 상대만큼은 고르고 골랐던 저였거든요. 그런데 믿는 도끼에도 발등을 찍히는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굴곡이 심했던 연애와 결혼. 그 사이의 얘기를 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놀면서도 늘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서도 좋은 회사에 바로 취직을 했고요. 대학교 다닐 때야 그래도 남자친구 사귈 시간이 있었지만 직장인이 되니까 시간이 더 없더라고요. 일에 빠져 살다 보니 남자친구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술 한잔 하고 싶거나 어디 놀 사람 없다 싶으면 친구들이나 친오빠를 자주 불러내서 놀았어요. 제 친오빠랑 저는 많이 다투기도 했지만 그만큼 잘 맞기도 했거든요. 친오빠는 제가 부르면 투덜거리면서도 나와서 제 비위를 잘 맞춰주는 타입이어서 저희는 티격태격하면서도 자주 어울렸어요. 그런데 그런 친오빠가 언젠가 부탁이 하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보다 싫어하는 게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인 거 너도 잘 알지? 게다가 그 상대가 너라면 진짜 더 하기 싫은 거 너도 알잖아. 그치? 도대체 무슨 얘기길래 이렇게 밑밥을 깔어? 오빠 너 무슨 돈 필요해? 혹시 사고 친 거 아니야? 어허, 사고는 무슨. 넌 나를 이렇게 오래 봐와놓고서도 그걸 모르냐? 내가 사고 칠 사람으로 보여?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없는 법이라고 했어. 내가 요즘에 범죄 스릴러 다큐에 완전 심취해 있거든. 하, 내가 그런 것 좀 그만 보랬지. 그게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진짜 괜찮은 사람이거든. 걔도 이런 부탁 안 하는 앤데 우연히 내 핸드폰에 너랑 같이 찍은 사진 보고는 너 소개시켜달라고 조르지 뭐냐? 뭐야? 내가 그렇게 이쁘대?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대? 야, 사실 나를 먼저 알고 있으니까 내 인성 보고 너도 괜찮다고 생각한 거겠지. 하여간 도끼병은. 암튼 만나볼 거야? 말 거야? 너도 지금 남자친구 안 사귄 지 한참 됐잖아. 이참에 한 번만 만나보는 게 어때? 친오빠 지인이 저를 소개시켜달라고 졸랐다고 하더군요. 원래 이런 부탁 잘 안 들어주는 오빠라서 그냥 애둘러 거절을 했는데 몇 달째 조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든 오빠가 일단 말은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였더라고요. 오빠 부탁이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뭐해서 저는 일단 한 번만 만나보기로 결정했어요. 무엇보다 친오빠가 잘 아는 지인이라고 하니까 검증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생각보다 훤칠하고 친절한 남자는 첫 만남에서부터 제게 호감을 샀어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사귀어 보기로 마음먹었죠. 당시에 남자친구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저랑 사귀면서 7급 공무원 시험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시간이 나는 날에는 저희 집에 자주 놀러와 저희 집 부모님 일도 돕고 싹싹하게 대했죠. 그래서 그런지 저희 부모님도 남친을 좋아하셨어요. 그러다 남친이 7급 공무원에 합격하게 된 거예요. 합격 통지서가 나온 날 남친은 저를 집 앞으로 불러냈어요. 내가 오늘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몰라. 자기도 알지? 내가 학교까지 휴학해가면서 2년간 매달렸는데 매번 시험 낙방한 거. 그래서 포기하고 취직했는데 미련 못 버리고 계속 도전했잖아. 그럼 누구보다 잘 알지. 드디어 오빠 꿈을 이룬 것 같아서 나도 너무 기뻐. 근데 이거 다 오빠가 스스로 노력해서 잘 된 거야. 알지? 우리 오빠 장하다.
진짜 대단해. 아니야. 다 네가 응원해줘서 이룬 결과지. 근데 내가 시험 합격하고 나면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뭔지 알아? 바로 너한테 프로포즈하는 거야. 뭐야, 갑자기 와서는 이렇게 싱겁게 프로포즈하기야? 내가 평생 먹여 살릴게. 그러니까 나랑 결혼해주라. 그렇게 남친은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제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별것 없는 프로포즈지만 그 어떤 고백보다 감동이었죠. 남친과 결혼하겠다고 하자 저희 친정 부모님은 매우 좋아하셨어요. 사귀는 동안에도 자주 저희 집에 와서 아들처럼 살갑게 굴었기 때문에 당연히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었고, 저도 결혼할 생각을 한 남자는 남자친구가 유일했으니까요. 저희는 급하지 않게 천천히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남친도 발령받고 일에 적응할 시간도 필요했고, 저도 등 떠밀려 급하게 결혼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무렵 친오빠가 외국계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집안에 겹경사가 터졌다고 아주 좋아하셨고요. 물론 가장 좋아했던 건 친오빠겠지만요. 원래도 대기업에 근무하긴 했지만 오빠의 오래된 꿈은 해외에서 근무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하루는 친오빠가 저랑 남친을 불러 술 한잔 하자고 하면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너희들 결혼하는 건 꼭 보고 나가야 하는데 일단은 준비하러 한 달 정도는 나가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안에 결혼 날짜 잡지 마라. 알았지? 아, 걱정 마. 내가 그랬잖아. 우리 결혼 준비 천천히 할 거라고. 형님 자리를 비워둘 순 없죠. 저희가 결혼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해주신 분인걸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근무 잘하고 오세요. 하여간 아부는. 하긴 내 동생처럼 예쁘고 똑똑한 애 데려가려면 이 정도 아부는 해야지. 그건 그렇고 오늘 내가 너희들 부른 이유는 말이야. 너희들에게 줄 게 있어서 그래. 정확히는 우리 매제한테 말이야. 몇 년간 그냥 형 동생하고 살다가 갑자기 매제라고 하니까 어색해 죽겠네요. 그나저나 줄 게 뭐예요? 갑자기 완전 기대되는데? 다른 게 아니라 둘이 이제 결혼도 할 건데 차 하나 없이 괜찮겠어? 나는 당분간 해외로 나가 있을 예정이니까 차 쓸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너희 타라. 그러면서 친오빠가 차 키를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놓았어요. 본인은 당분간 계속 해외를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니 차를 쓸 일이 없을 것 같다면서. 그래서 차를 팔까 생각도 했는데 우리가 타고 다니면 딱일 것 같다고 하며 차를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오빠가 타고 다녔던 차라고는 하지만 구입한 지 2년밖에 안 된 차라 거의 신차나 다름없는 차였죠. 게다가 남친이 평소에 갖고 싶었던 외제차였기도 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차 키를 받아든 남친은 입이 귀에 걸리더군요. 두 손으로 차 키를 받더니 이리 보고 저리 보면서 날듯이 기뻐했어요. 우와, 형님, 저 진짜 이거 받아도 되는 거예요? 설마 차를 주실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는데 진짜 감사드려요. 제가 우리 주희 책임지고 진짜 잘해줄게요. 정말이에요. 괜히 아부 떨지 말고 내 동생 눈에 눈물 나게만 하지 마. 알지? 내 동생 눈에 눈물 나게 하면 가만 안 둔다. 그럼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이제 형님은 제 평생 은인입니다. 하여간 못 말려. 그렇게나 좋아? 어째 내가 프로포즈 승낙했을 때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다. 남편은 갖고 싶은 차를 가져서 그런가 그날따라 텐션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어찌나 신나하는지 그 모습을 보니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남친이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긴 했지만 저는 시댁을 가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가기 전날부터 소화가 잘 안 될 정도로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가
거의 잠을 못 자고 다음날 어머님 댁에 갔죠. 문을 열고 시댁에 들어섰는데 시댁 내부가 아무것도 없이 깔끔하더라고요. 꼭 TV에서 봤던 미니멀 라이프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다고 해야 할까?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행하기까지 한 거실에서 어머님이 나오셨고 저는 90도로 인사를 했죠. 그러자 어머님이 집 구경을 시켜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집 구경이라고 할 것도 없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 나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가 물건 많이 사다 놔야 쓰레기만 늘지 않겠나 싶어서 최소한으로 줄였다. 진짜 너무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저도 이렇게 깔끔하게 사는 게 소원이거든요. 물건들이 많아지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저도 최대한 비우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 내가 평생 사치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다. 입고 먹고 하는 것에 돈을 쓰질 않았지. 그런 나를 우리 아들이 닮았으니 얼마나 검소하겠냐. 그러게요. 오빠도 어머님 닮아서 알뜰한 것 같아요. 저도 결혼하면 사는데 욕심 안 내고 어머님처럼 깔끔하게 살게요. 공무원 시험 붙은 게 그냥 된 게 아니라니까. 면접에서도 떨어지는 사람이 수두룩하다고 하더만. 우리 아들 날 닮아 검소한 성격이 면접에서도 큰 도움이 됐을 거야 아마. 아이고, 우리 엄마 또 아들 자랑이 줄줄이네. 그만해도 돼. 그렇지 않아도 우리 주희가 날 아주 끔찍히 생각한다니까. 그럼 우리 아들 싫다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 이렇게 완벽한데 말이야. 남친이 공무원 합격하고 나서 집안의 온도가 달라졌다고는 했는데 어머님이 남친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 알만하겠더군요. 집 구경을 마치자 어머님이 저녁 식사를 준비해놨다고 하면서 식탁으로 저를 안내해 주셨어요. 식탁 위 음식을 본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죠. 너무 진수성찬이라 놀랐냐고요? 전혀요. 식탁 위에 김치찌개 하나랑 무말랭이 하나만 덜렁 놓여져 있었거든요. 게다가 김치찌개도 냄비째에 그대로 올라와 있어서 너무 당황했어요. 아무리 검소한 생활을 하신다고 해도 며느리가 인사 오는 날에는 하다못해 국그릇에다 담아주기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 매우 당황했는데 어머님이나 아버님 그리고 남친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 온다고 호들갑 떨면서 이것저것 음식하는 거 나는 못한다. 그날 그렇게 사치 부려서 뭘 하겠어. 그래서 그냥 우리 평소에 먹는 대로 차렸다. 괜찮지?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와, 우리 엄마 며느리 온다고 김치찌개에 돼지고기까지 넣었어? 대박이네. 원래는 김치만 잔뜩 있거든. 자기 오늘 땡 잡은 거다. 보통 이런 식사가 잘 나오는 게 아니야. 아, 그래. 그렇구나. 왜 안 먹고 그러고 밥알만 깨작거리고 있냐? 우리는 깨작깨작 먹는 스타일 안 좋아한다. 모름지기 밥은 팍팍 먹어야지. 한국 사람은 밥심이란 말도 모르냐? 어여 팍팍 먹어. 어머님은 왜 안 먹고 있냐고 타박을 놓으셨지만 도저히 숟가락이 가질 않았어요. 생전 처음 보는 시어머니와 시아버님이 너나 할 것 없이 쓰던 숟가락으로 찌개를 퍽퍽 떠서 입에 가져가는데 거기에 어떻게 제 수저를 넣겠어요? 하지만 따가운 눈총에 어쩔 수 없이 수저를 들어 열심히 밥을 한 그릇 비워냈어요. 김치찌개도 짜고 무말랭이도 너무 짜서 정말 어머님 말대로 밥을 팍팍 떠먹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겨우 다 밥을 먹고 나서 저희는 둘러앉아서 얘기를 나눴죠. 그런데 그때부터였을까요? 어머님의 본격적인 아들 자랑이 시작된 게요. 귀가 아플 정도로 어머님은 자랑을 늘어놓으시더군요. 우리 아들 말이야. 7급 공무원 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 공부에만 매진한다고 해도 떨어지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우리 아들은 회사 다니면서 공부에 붙었으니 얼마나 대단하냐. 맞아요. 저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회사 다니면서 틈틈이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어디 밖에 나가서 얘기해봐도 우리 아들 대단하다는 소리밖에 못 들어봤다니까. 근데 내가 생각해도 그래. 날 닮아 그런가? 우리 아들이 똑똑해서 한 번에 척 붙었으니 말이야. 엄마, 나 한 번에 붙은 건 아니잖아. 예전에 공부할 때 잘 안 됐었잖아. 그래도 그게 도움이 됐는지 이번 공부는 그나마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네가 똑똑한 거지. 암튼 우리 아들 데려가는 여자는 복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떡하니 나타날 줄 몰랐네. 어머님은 아들 자랑을 늘어놓으셨어요. 물론 저도 알아요. 회사 다니면서 7급 공무원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어머님의 자랑은 도를 지나쳤죠. 오죽하면 듣고 있던 아버님은 그냥 자리를 피하시더군요. 원래 아버님은 말수가 없고 무뚝뚝한 편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머님을 보니까 아버님이 왜 말수가 없으신지 잘 알겠더라고요. 정말 귀가 아플 정도로 한시도 쉬지 않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어머님의 얘기는 끝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남친은 또 그런 자랑을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있었고요. 어느 정도 맞장구를 치면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뜬금없이 황당한 소리를 꺼내시더군요. 암튼 그래서 말인데 사돈 총각이 우리 아들한테 이번에 차를 선물했다고 하더라. 내가 듣자 하니 사돈 총각이 외국계 기업에 다닌다고 하던데 결혼 선물 치고는 너무 약소하지 않냐? 네? 차가 약소하다니요? 어머님 혹시 차 보셨어요? 물론 봤지. 내가 보지도 않고 얘기를 하겠냐? 얘가 끌고 다니는데 내가 모를 리가 있겠어? 뭐 대단한 차도 아니더만. 외제차라고 다 같은 외제차겠어? 보니까 탄지 2년 정도 됐다며. 그럼 중고차 아니야? 값도 많이 떨어졌을 거고. 아무리 중고차라고 해도 그 차 팔면 돈이 작진 않아요. 그래도 저희 오빠가 생각해서 그냥 선물로 준 차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게 아니라 설마 그 차 하나로 퉁치는 거 아니겠지? 네 결혼 선물 말이다. 그게 다라면 내가 서운할 것 같아서 그래. 사돈들께서 뭐라도 더 해주시겠지? 어머님의 말씀은 당황을 넘어 충격적이었어요. 살림살이 거의 없이 미니멀하게 사시고 본인이 스스로 검소하다 하시는 분이 이렇게 대놓고 뭐 더 안 해주시냐면서 물으시다니요? 순간 표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지자 어머님은 왜 그런 얼굴을 하냐며 영문을 모르는 얼굴을 하셨어요. 남친도 그런 저의 옆구리를 찌르며 표정을 풀으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무엇보다 남친이 어머니의 말을 제지하지 않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분명 어머님의 말은 누가 들어도 황당한 말이었는데 전혀 잘못된 걸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어머님이 제 대답을 재촉하듯이 절 빤히 바라보고 있는데 퍼뜩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혼이 나든 뭐가 됐든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해야겠다는 생각이요. 어머님,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어머님이 분명히 스스로 검소하게 사신다고 하셨고 사치는 딱 질색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대놓고 다른 걸 더 해오냐고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내가 말한 건 사치를 하지 말란 소리였지. 인간 기본 도리까지 하지 말란 건 아니지 않냐? 자기야, 왜 그래? 얼른 엄마한테 사과드려. 엄마 기분 상하셨잖아. 기본 도리라고요? 앞뒷말이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부터 인간 도리에 차나 다른 선물이 포함되는 거예요? 결혼이 무슨 장사도 아니고요. 너 지금 말 다 했냐?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참으려 했는데 가만 보니 날 아주 물로 보는구나. 그럼 7급 공무원 남편을 그냥 데려가는 줄 알아?
뭔가 성의를 보내야 우리 쪽에서도 네가 마음에 들 거 아니냐. 제가 한 소리 하자마자 어머님은 저를 확 노려보시더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며 역정을 내셨어요. 그 모습을 본 남친이 안절부절 못하며 어머님을 말리면서 제게 빨리 사과를 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사과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과는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누구보다 황당한 건 어머님도 남친도 아닌 바로 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무례하게 굴면 저만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부모님까지 욕되게 할 거라는 걸 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숨을 고르면서 최대한 화를 참아냈죠. 제가 말이 심했습니다. 사과드릴게요. 죄송해요. 그럼 그렇지. 네가 그렇게 나와야지. 내 말을 곰곰이 들어보니까 전부 내 말이 맞다 싶지? 그러니까 상견례 전에 네가 가서 미리 부모님하고 말을 맞추란 말이야. 무턱대고 그날 얘기 나오면 또 놀라실 수도 있지 않겠니? 사람은 말이다. 다들 기본 도리는 하고 사는 법이다.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잘 얘기할게. 그래도 바로 사과하잖아. 잠시 실수한 거야. 엄마 말을 오해해서 그런 것 같아. 그렇지? 그 상황을 더 엉망으로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 어떻게든 이 자리를 파하고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남친하고도 얘기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한 발 숙이고 들어갔죠. 그런데 어머님은 그게 제가 졌다라는 신호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기고만장해지셔서는 그 뒤로도 제게 잔소리를 30분은 퍼부으시더군요. 진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던 도중이었어요. 어른이 말씀하시니까 들어야지 싶으면서도 속에서 울컥울컥 치받는 게 있어서 대들지 않으려고 다른 생각도 했다가 허벅지도 꼬집었다가 하면서 말이죠. 바로 다음 남친의 충격적인 말만 아니었더라도 끝까지 참았을 거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는 집 해줄 돈이 없다. 게다가 요즘은 그 뭐다냐 반반 결혼? 뭐 그런 것도 유행인 듯하고 또 돈이 있는 집에서 집 해오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말이야. 아, 엄마. 내가 여기서 이런 얘기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걱정 마. 이미 우리 신혼집도 다 해결이 된 것 같거든.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신혼집이 해결되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냐? 형님이 사시던 오피스텔. 어차피 해외 근무 나가시면 쓰실 일 없다고 우리 보고 쓰라고 하셨어. 그래서 일단 거기 살면 될 것 같거든? 차 받고 집 받았으면 다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대화 끝내자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가 오피스텔을 쓰라고 했다고? 아, 자긴 몰랐지? 형님이 자기한텐 결혼 전까지 굳이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형님 오피스텔에 풀옵션이라서 사갖고 들어갈 것도 없고 이래저래 꽉 먹고 알 먹고일 것 같더라고. 남친의 얘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전 친오빠가 오피스텔을 쓰라고 넘겨줬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거든요. 그 얘기를 꺼내자 어머님 인상이 그제야 밝아지시더라고요. 내내 어둡던 얼굴이 펴는 걸 보니까 기분이 더 안 좋아졌어요. 결국 물질에 따라 마음도 쉽게 동요하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러거나 말거나 어머님은 이미 오피스텔에 온 신경을 쏟고 계셨죠. 거기가 몇 평이고 동네는 어디냐, 지금 사돈 총각이 미국 가 있으면 네가 일단 들어가 먼저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등등 어머님은 질문 세례를 퍼부으셨고 남친은 그 질문들에 답하느라 제 기분은 안중에도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남친에게 정확한 얘기를 따져 묻고 싶었어요. 오빠한테서 차만 받은 게 아니라 집까지 받았으면서 어쩜 시치미를 뚝 떼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 뭐 집 해결은 됐네. 근데 내가 우리 아들 결혼한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많은 얘기를 들었거든.
내 친구들이 나보다 아들을 일찍 장가 보내서 그런가? 나한테 해줄 말들도 많더라. 다들 예단은 필수로 받았다고 하던데. 예단 생략할 건 아니지? 아유, 해야지. 아무리 요즘 결혼을 간소화시켰다고 해도 예단은 필요하지. 게다가 엄마가 원하는데 장모님이 안 하신다고 하겠어? 그럼 그건 됐고, 내가 살아생전 비행기 타본 게 손꼽는다. 5년 전인가? 제주도 갈 때 비행기 한번 타본 게 다라니까. 그런데 요즘은 결혼 선물로 시부모님 해외여행도 잘 보내드린다더라. 나도 이번 기회에 해외물 한번 먹고 싶다. 나이 더 들어선 걸어 다닐 힘도 없어서 못 갈 테니까. 그거야 나중에 차차 보내드리면 되지. 일단 결혼하고 둘이 차근히 돈 모으면 엄마 해외여행 한번 못 보내드리겠어. 걱정 마. 우리 엄마 요 근래 하고 싶은 게 뭐가 이리 많아졌어. 그럼 누구보다 잘난 아들 장가 보내는데 그 정도 욕심은 내야지. 더 이상은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의 욕심은 끝이 없었죠. 처음에는 차, 그 다음에는 집이 충족되자 이번에는 해외여행이란 새로운 얘기를 꺼내시더군요. 이것도 충족되면 또 그 다음엔 뭐가 나올까요? 모피코트? 그것도 아니면 명품백? 진짜 기도 안 찼어요. 그래서 잠자코 얘기를 듣고만 있던 저는 시간이 늦어 이만 가봐야겠다고 말하고 그 자리를 나왔어요. 거기서 어떤 대답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저 모르는 얘기를 하는 남친도 짜증이 났거든요. 그렇게 나왔는데도 남친은 저를 따라 나오기는커녕 조심히 집에 잘 들어가란 인사만 하고 문을 닫아버리더군요. 아무래도 이 남자가 저를 다 잡은 물고기라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다음 날 남친은 아침에 문자 한 통을 보내왔어요. 오늘도 수고하라고 하면서 퇴근 후에 얼굴을 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퇴근 후에 바로 남친을 만나러 갔어요. 하고 싶은 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아무리 오빠가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도 얘기를 했어야지. 오피스텔 우리 보고 그냥 살으라고 했으면 나 절대 안 받았을 거야. 신세도 적당히 져야지.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해? 왜 또 그래. 다 얘기 끝난 사항이야. 네가 이렇게 나올까봐 형님도 너한텐 말하지 말라고 한 거라고. 근데 어젠 어쩔 수 없었잖아. 엄마가 워낙 걱정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얘기가 나오더라. 그리고 나 이미 거기서 지내고 있어. 뭐? 벌써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다고? 와, 진짜 너무하다. 나만 여태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네? 나만 바보 된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구청이랑 가깝기도 하고 이래저래 그쪽이 편해서 그렇게 하기로 한 거야. 어머님도 그래. 사치라는 걸 모르시는 분이 무슨 해외여행? 기가 막혀서. 우리 신혼여행지도 아직 안 정했는데 본인 여행지 얘기를 먼저 꺼내신다고?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어제 엄마 말 하나도 틀린 거 없어. 진짜 비행기 못 타보신 거 맞고 그러니까 농담처럼 얘기하신 거지.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거기서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기나 해? 그래, 어른이니까 내가 참아야지 하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나왔어. 근데 자기는 따라 나오지도 않더라? 왜 그래? 우리 지금까지 잘 지냈잖아. 앞으로 조금만 더 참어. 결혼하고 나면 엄마 보고 살 일도 별로 없을 거야. 남친 말이 전혀 신뢰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양가의 결혼 인사까지 다 해놓고서 지금 상황에서 결혼을 미룬다는 건 아무래도 쉬운 게 아니었어요. 상견례는 하지 않았지만 날짜도 양가 어른들과 상의해서 잡아놓은 상태여서 청첩장까지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당장 결혼을 미룬다는 게 어려웠어요. 당시에 저는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남자친구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미래를 그린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웠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것저것 생각할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렇게 남친과 헤어지고 나서도 복잡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웠는데 다음날 어머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며느라,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되냐? 내가 지금 3통째 전화 걸었다. 죄송해요. 아침에 회의하고 들어오느라 지금 막 자리에 앉았어요. 회의 중에는 휴대폰 소지가 안 돼서요. 결혼 전부터 이러면 결혼해서도 제대로 연락 안 될 건 뻔한 거 아니야? 그나저나 너 신용카드 있으면 한 장만 빌려다오. 내가 너희 회사 앞으로 지금 찾아가마. 제 신용카드를요? 아니, 왜요? 왜긴? 내가 빚진 사람들이 워낙 많아야지. 우리 아들 결혼한다고 한턱 내야 하는데 너도 알다시피 공무원 발령받은 지 며칠 됐다고 걔가 무슨 돈이 있겠냐. 그러니까 일단 네 카드 좀 써야겠다. 어머님, 그건 안 되겠는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식사 대접하시는데 제 카드를 왜 쓰시겠다는지 모르겠어요. 어머, 얘가 말하는 것 좀 봐. 그럼 며느리 카드를 쓰지 내 카드를 쓰랴? 잔말 말고 이따 도착하면 전화할 테니까 카드 들고 내려와라. 어머님은 아주 당당하게 제 카드를 요구하시더군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돈 거래는 안 하는 게 맞는데 하물며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돈 거래라니요. 이건 아니지 않나 싶어서 전 바로 거절을 했어요. 어머님한테는 최대한 잘 설명해드렸죠. 제가 어머님이 식사하시는 자리에 가서 결제를 해드릴 수도 있는 거지만 저도 없는 자리에서 어머님이 제 카드를 가져가 결제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이죠. 그러자 어머님은 화를 내시더니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그 알겠다는 말이 어떤 협박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 친오빠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미국에 간 뒤로 시차가 맞지 않아 자주 통화를 못했던 터라 반갑게 전화를 받았는데 오빠는 황당한 소리를 하더군요. 내가 새벽에 잠결에 들어서 대충 대답하고 다시 잠들긴 했는데 도대체 10억짜리 하라는 소리가 뭐냐? 10억짜리?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엄마가 새벽에 전화해서는 10억짜리 하란 소리를 하면서 한숨을 쉬는데 설마 너희 신혼집을 10억짜리로 하라는 소리야? 나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일단 자고 일어나서 너한테 확인차 전화했다. 엄마가 그런 소리를 했다고? 나도 지금 처음 듣는 소리야. 신혼집 10억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이야? 내가 일단 엄마한테 물어볼게. 내가 분명 매제한테 내 오피스텔에서 지내라고 했는데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전화를 끊어서 황당해서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엄마한테 얘기 좀 잘해보고 나한테 다시 얘기해줘. 알았어, 오빠. 괜히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해. 잠도 잘 못 잤겠네. 회사 출근 잘하고. 오빠와 전화를 끊고 나니 진짜 온몸에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정확히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엄마가 쓸데없이 10억짜리 신혼집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어머님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엄마가 제게 바로 얘기를 하지 못하고 오빠한테 전화를 걸어 얘기한 까닭이 분명 있을 듯 했거든요. 그래서 전 친정엄마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엄마는 제가 왜 전화를 걸었는지 아시는 것 같더군요. 사돈이 전화해서 나한테 그러더라. 예단도 없고 돈 한 푼 없이 딸 시집 보내면서 신혼집이라도 번듯한 걸로 해주는 게 좋겠다며. 10억짜리 아파트 정도는 되어야 주변에 우리 아들 장가 갔다고 입이라도 열 수 있겠다고 말이다. 근데 그걸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왜 가만히 듣고만 있었냐고. 그럼 어떡하냐. 네가 좋다며. 사위랑 결혼하고 싶다며. 그러니까 참았지. 괜히 분란 일으키고 싶지도 않았고 나도 속에서 사리가 나올 지경이야. 네 시어머니 될 사람이 뭘 하는지 아냐?
명색이 우리 아들이 관료인데 사위 대접 잘하란다. 진짜 기가 막히네. 그렇지 않아도 오늘 나한테서 신용카드 받아가려던 사람이야. 그리고 뭐? 돈 한 푼 없이 시집을 보내? 이미 차랑 오피스텔까지 가져가 놓고 그딴 소리가 나와? 답답하고 어디 말할 곳은 없고 해서 네 오빠한테 전화 걸어서 하소연한다는 게 그만 시간을 착각하고 말았지 뭐냐. 아휴,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죄인이야.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리고 당장 그 아줌마 번호 차단시켜. 내가 오늘 결판 지을 테니까. 저는 엄마의 얘기를 더 듣지 않고 당장 아줌마, 그러니까 어머님 전화번호 차단시키라고 하고 그 즉시 어머님을 찾아갔어요. 어머님은 늦은 시간에도 이웃에서 온 손님을 붙잡아 놓고 술을 한잔 하시면서 아들 자랑을 하고 계시더군요. 제가 찾아가자 이 늦은 시간에 네가 웬일이냐면서 역시 낮의 일로 신경이 쓰여서 왔냐고 하며 문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어떤 얼굴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더군요. 그러면서 손님에게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답시고 우리 며느리가 집까지 해오기로 했다면서 자랑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차까지 선물을 줬는데 그것도 모자라 이번엔 집까지 해오기로 했다고 하자 그 이웃분이라는 손님도 그 말에 너무 좋겠다면서 맞장구를 치셨고요. 저는 헛웃음을 쳤답니다. 설마 지금 10억짜리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냐? 아이고, 벌써 사돈이 너한테 얘기를 했나 보구나. 그래, 맞다. 10억짜리 아파트. 그 정도는 되어야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하지. 내가 오늘 너 때문에 망신을 톡톡히 당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안사돈에게 전화 넣었다. 그래서 이미 차도 받고 오피스텔도 받은 상태에서 이번엔 10억짜리 아파트까지 운운하신 거라고요? 그럼 그렇지. 네가 양심이 있으면 생각을 좀 해봐라. 우리 아들같이 좋은 애를 어디서 만나겠어? 7급 공무원이랑 결혼하기가 어디 쉬워? 그래요. 쉽지 않죠. 그래서 그만하려고요. 저 어머님한테 파혼한다고 얘기하러 왔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냐? 파혼이라니. 지금 이웃도 여기 와 있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라고 그래? 너도 설마 술 먹었냐? 그럼 일단 오늘은 돌아가고 내일 다시 얘기하자. 아니요. 저 지금 굉장히 멀쩡한 상태고요. 술 한 잔도 입에 안 댔어요. 어머님이 그렇게나 자랑스러워하시는 7급 공무원인 아드님, 저 이제 안 가지려고요. 농담 아니에요. 제가 파혼 선언을 하자 어머님은 손님 눈치를 보면서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냐며 제게 눈치를 주더군요. 제가 농담이 아니라고 재차 반복하자 그제야 심각성을 느꼈는지 바로 이웃을 보내시더라고요. 손님은 저와 어머님을 번갈아 보면서 후다닥 인사를 하고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나가기 전까지도 둘이 무슨 얘기하나 궁금하신 눈치더라고요. 이웃이 현관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어머님은 대뜸 돌변하더니 저를 붙잡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역시 이제야 어머님의 제대로 된 본성이 나오더군요. 어머님은 마치 저를 잡아먹을 듯한 눈빛을 하고는 저한테 쏘아댔어요. 네가 지금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내가 카드 좀 빌려달라고 했다고 이 늦은 밤에 여기까지 찾아와서 손님 있는 데서 파혼 얘기를 꺼내? 너 지금 내가 만만하냐? 만만하긴요.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이따위 행동을 하냔 말이야. 내가 지금 그 사람 앞에서 어떤 입장이 됐는지 알기나 해? 어휴, 나 부끄러워서 원. 당장 내일부터 동네 소문 쫙 낼 텐데 어떡할 거냐고. 지금 소문이 문제예요? 그럼 제가 파혼을 안 하게 생겼나요? 10억 얘긴 들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저희 엄마한테 대놓고 집을 요구하실 수가 있어요? 7급 공무원, 그까짓 게 뭐가 얼마나 잘났길래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이고, 이것이 이젠 우리 아들을 욕보이게 만드네.
그래, 네가 우리 아들 꼬시려고 그렇게 갖은 아양을 다 부리더만 이제 와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어머님은 노발대발 성을 내시면서 당장이라도 절 한 대 치실 것 같더군요. 하지만 저는 할 말은 다 해야겠다 싶어서 그간 속으로만 중얼거렸던 말을 죄다 꺼냈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웃이 문제인가요? 아들이 파혼을 하나마나 하는 상황에서조차 본인 체면이 더 중요하신 분 같아서 알만하다 싶었고요. 어머님은 제 파혼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파악하셨는지 그제야 씩씩거리던 화를 풀더니 벼랑간 피식거리면서 웃으시더라고요. 머릿속에 무슨 상상을 하시는 건지 몰라서 꽤나 당황스럽긴 했지만 겉으로 티는 내지 않았어요. 그래, 네 맘대로 해봐라 어디. 청첩장까지 죄에다 찍어놓고 결혼 안 한다고 하면 네 손해지. 우린 아쉬울 거 하나도 없다. 원래 파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여자 쪽이 손해라는 걸 모르냐? 네, 그러시겠죠. 그래서 저도 더는 휘둘리지 않으려고 해요. 최소한 상식이 있는 사람을 시어머니로 맞이하고 싶었거든요. 아줌마처럼 상식도 없고 돈만 밝히는 사람 말고요. 너 지금 나보고 아줌마라고 한 거냐? 어차피 결혼 안 할 건데 그럼 아줌마를 뭐라고 불러요? 지금 저 하나 잡아서 아들 장가 보내면서 뽑아낼 수 있는 건 죄다 뽑아먹을 생각이셨나 본데 절대 그렇게 둘 순 없죠? 전 호구가 아니니까요. 저는 바로 그 집을 나와서 남자친구 집으로 갔어요. 오빠가 물려준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남친 집에 가서 초인종을 마구 누르고 문을 두드려댔죠. 연락 없이 갑자기 찾아온 저를 본 남친은 무슨 영문인지 모를 얼굴을 하더군요. 저는 그런 그를 밀치고 현관 옆에 걸려있는 차키를 빼서 제 가방에 챙겨 넣었어요. 그리고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옷들을 살폈죠. 오빠가 안 입는다고 준 비싼 옷들이 쪼르르 걸려있더군요. 그동안 이 옷들 자기가 산 것인 양 입으면서 자랑질은 엄청 하고 다녔을 남친이 생각나 이를 꽉 물었어요. 그리고 저는 옷들을 꺼내 전부 챙기기 시작했죠. 제 갑작스런 행동에 남친은 지금 뭐 하냐는 거냐면서 발을 동동 구르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옷들을 다 챙겨놓고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집에 마스터키까지 챙겼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왜 차키랑 집키까지 전부 챙기냐고? 도대체 뭐 하려고 그래? 아직 여기까지 얘기가 안 됐나 봐? 나 너랑 끝내려고 왔어. 그러니까 차랑 이 집 전부 놔두고 네 물건 챙겨서 여기서 나가.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유를 몰라? 애초에 우리 오빠한테 나 소개시켜달라고 접근했던 거. 우리 오빠 직업도 괜찮고 우리 집도 건사해 보이니까 자기 팔자 한번 펴볼 생각 아니었어? 처음에는 나도 그런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지. 근데 오빠한테서 차 받을 때 딱 알겠더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 나 네가 좋아서 결혼하려고 한 거지. 너 가지고 한몫 챙길 생각은 요만큼도 안 했어. 그렇게 날 몰라? 그럼 한 번은 거절을 했었어야지. 차 준다 했을 때 너무 과하다. 집 준다 했을 때 괜찮다. 그 정도는 했어야지. 근데 넌 아무것도 안 하더라? 내 말이 틀려? 뭐든 당연하게 받아놓고서 뭘 아닌 척 성인군자 노릇을 하려고 해? 너나 네 엄마나 똑같아. 그래서 지금 나랑 헤어지겠다는 거야? 파혼이라도 하겠다는 거냐고. 도대체 왜? 조금 삐걱거리긴 했어도 우리 지금까지 문제 없었잖아.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고. 그게 궁금해? 그럼 네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저는 남친을 그대로 쫓아내버렸어요. 입고 있던 옷이랑 신발만 덜렁 신고 내쫓긴 남친은 문을 두드리면서 대화를 좀 더 하자고 했지만 저는 더 할 말이 없다고 했죠. 남친은 그대로 집에 가서 어머님한테 모든 얘기를 전해들은 듯 제게 미안하다고 장문의 문자를 보내더군요. 거기에 답장을 했냐고요? 딱 한마디 했어요. 네 마지막 짐은 내일 택배로 보낼게.
그리고 전 그의 전화번호를 차단시켜버렸죠. 어머님은 진짜 몰랐던 걸까요? 파혼하겠다는 제 말에도 자존심 굽히지 않고 큰 소리치면은 제 아들이 그나마 갖고 있던 것들도 죄다 날아가게 된다는 것을요. 다행히 집이나 차 모두 명의 변경을 하지 않아서 그야말로 남친은 빈털터리가 되어 집으로 돌아간 거죠. 그리고 며칠 뒤 퇴근하고 회사를 빠져나오는데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어머님을 마주했어요. 한 번은 찾아올 거라 생각했는데 기분 좋은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마주칠 거라곤 생각 못했죠. 카페까지 가기도 싫어서 인적 드문 골목길에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미안했다. 그동안은 내가 생각이 짧았어. 파혼한다는 네 말이 농담일 거라 생각했다. 그런 말을 농담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이제 보니까 차랑 집 모두 아줌마 아들한테로 이전됐다고 생각하셨나 보네요. 이걸 어쩌나? 저희 오빠가 선견지명이 있어서 거기까진 안 해놔서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아들이 밥도 안 먹고 방에 틀어박혀서 이 결혼 망친 게 나 때문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출근도 안 하고 틀어박혀 있는 거 볼 때마다 미칠 것 같다고. 그래서요? 제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다시 결혼이라도 하란 말씀은 아니시죠? 아줌마가 그랬잖아요. 파혼하면 내가 더 손해라고요. 우리 아들만 어떻게든 살려주면 내가 뭐든지 할게. 그댁 아드님 열심히 돈 모아서 독립도 하고 스스로 차도 사고 해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아들 결혼 장사하려면 본인 아들 주제 파악부터 제대로 하시고요. 아셨어요? 제 말에 어머님은 부들부들 떨더니 사색이 되어서는 그대로 돌아가시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뭐라도 한마디 더 했거나 저한테 손찌검이라도 했을지 모를 성격인데 다 끝난 마당에 그럴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상황을 다 끝낸 저는 미국에 있는 오빠에게 연락하여 파혼했다고 말하며 그간의 상황을 다 설명해 주었어요. 얘기를 모두 들은 오빠는 자기가 그딴 놈을 소개시켜준 게 미안하다고 저한테 사과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도 깜빡 속아 결혼까지 할 뻔했으니 오빠 잘못은 없다고요. 결혼하기 전에 모든 것을 알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요. 물론 파혼 경험은 저한테도 평생 잊지 못할 상처가 됐지만 인생에 좋은 경험을 했다 치고 잊으려고 합니다. 역시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도망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 모자가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여자 등쳐먹고 살지는 않을까 그게 좀 걱정되긴 해요. 제 버릇 개 못 준다잖아요. 저는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다시는 그와 똑같은 집안과 안 엮이기 위해서 사람 보는 눈을 기르는 중이에요. 당분간 연애는 안 하려고요. 제 사연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방패막 세워가며 복수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다른 사람 눈에도 그렇게 보일지 궁금하거든요. 아무튼 이제 마치고 저녁 식사하러 가려고요. 부모님이랑 저녁 약속을 잡아놨거든요. 그럼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행복한 날들만 지속되길 바랄게요.